안녕하세요. 총선 특별 대담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KCTV, 제주일보,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가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후보,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희수 예비 후보입니다. 프로필 먼저 볼까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주 즐거웠는데 갑자기 또 오후에 2명의 확진자 때문에 마음고생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내고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필 이제 함께 하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 참 오래 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오가 참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 무소속으로 나오면서까지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부터 본다면은 제주도의 난개발 이대로 둬도 괜찮겠습니까? 민생 경제 참 어려운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농촌, 농가부채 대한민국 1등입니다.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자기들 자리 때문에 패거리 정치, 그리고 당리당략의 얽매인 정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소속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치 못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 불공정한 면들은 바꿔가지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은 공정한 세상에서 올바른 기회, 공정한 기회, 공정한 조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공약들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우선 큰 공약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창한 공약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공약해놓고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그러나 저는 쉬운 공약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민원과 관련한 민원 해소 특별 보좌관을 두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조그마한 불편부터 시작해서 행정기관에 가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별하별 생활 민원 이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특별 담당 보좌관을 두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특별법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이 난개발 중심, 이 난개발을 이용한 경제를 갖다 살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72년의 세월 맞이한 제주 4.3 특별법, 4선 국회의원 배출해도 해결 못했고 세 사람의 우리 제주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아무도 해결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서민들의 주택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유지를 임대 방식으로 해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집이 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예비후보께서는 지난 2008년 그 도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었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셨습니다. 두 번 다 이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출마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8년도 탈당인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도 당시에 그 당연히 제가 공천 받을 걸로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의 도민들이 박희수가 공천 받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이번엔 박희수 될 것 같다.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 참 잘 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략공천이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공천이 어떤 정당한 경선의 기회가 없이 이렇게 타당한 명분도 없고 지금까지 저한테 전략공천 왜 한다는 설명 단 한 사람도 전화든 직접 만나든 설명도 없었고 전략공천 받은 후보자 본인조차도 저한테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본인을 도와달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예비 후보께서 이번 선거에 이 또 상대 후보인 송재호 예비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의혹이 다소 좀 4.3 쟁점화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이라면 누구나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 한다든가 하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선에서 700여 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송재호 후보의 부친이 그 표선면 대동청년단 학살에 책임이 있는 표선면 총책이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이 그 700명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도민들에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죄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다면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죠.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 양주장 역시도 옛날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친일파 아니면은 양주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돼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본인이 당연히 늦게라도 알았으면은 당분간은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연좌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4.3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본인은 좀 자숙하는 게 좀 낫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무소속 출마 관련해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설명이 있었고 전략공천 받은 후보께서 함께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면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전략공천에 대한 타당성이 합리적이고 맞다면은 그 승복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그 우리나라 이 정당의 잘못된 점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게 하고 그 줄 세우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바를 갖다 달성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일하지 않고 위에 사람 눈치나 보는 이런 그 정치의 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항 관련된 건데요. 늘 반대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듯 어쨌든 매듭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미 그 우리가 강정해군기지 때 국가의 일방적인 추진 방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 후유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항의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그게 공론화 과정 거쳐서 주민투표가 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당연히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면 도민들도 당연히 찬반의 결정에 대해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 말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공론화 과정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숙련 과정을 통틀어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갖다 우리가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3 관련 질문입니다. 완전한 해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십니까? 시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뭐 한 3년 남았습니까? 2, 3년 남았죠. 다음 대통령 이 선거 때 이거 문제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전술적으로 잘 접근했더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창, 함양, 산청, 여순 이게 전국적으로 6.25 동양 과정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양민학살 사건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례들을 묶어가지고 국가가 배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해서 갔으면은 이미 해결될 수 있었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이 문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다음 국회에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했다면은 왜 저 4.4, 16년 동안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신 분이 해결을 못하고 왜 저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못합니까? 그런 각오로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했으면은 72년에 온 60만 도민의 한인데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1조 8천억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배상채권 발행하면 됩니다. 배상채권 발행해서 연도별로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하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 박희수 후보도 16년 동안 예. 민주당에 계셨습니다. 예.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있었던 동안에 국가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하셨죠. 예, 그동안 저 역시도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4.3 알리기 순례까지도 저 혼자 공인으로서 저 혼자 이 문제에 나섰습니다.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못 나섰지만은 4.3 해결에 대해서만큼은 그 의지만큼은 지금 제주도에 현존하는 정치인 그 누구하고 제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산하는 업체, 파탄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가로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영 안정자금을 특별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도산의 위기에 놓인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우리 창업인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세금 제대로 못 낸 분들 이분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이런 자금 지원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 빨리 시급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 문제는 특별한 뭐 어떤 정치인을 데려다 놔도 트럼프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을 대비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14조 원 정도의 재난기금 같은 게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약 뭐 400억이 좀 안 되는 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예. 이런 것들 늘리는 방안 예.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예비 후보께서 이 도의회 의장이던 예. 2013년 당시에는 이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했었고요. 또 이후 2018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이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셨었습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예. 밝히고 계신데요. 이처럼 이 도의회 의장일 때와 또 도지사 후보일 때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후보일 때마다 이 제2공항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의회 의장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전체 도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의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할 때는 당연히 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렇게 가야지 저 혼자만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고 당시에는 나머지- 사견이 아니었다. 그렇죠. 사견이 아니죠. 어쨌든 도의회 의장으로서지 도의회 개인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입장이고. 예.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그 도지사 후보 때는 이제 기존 공항 확충 쪽에 더 좀 중점을 검토를 두셨던 해야 거고, 된다.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뭐 공론화 과정이나 이 도민들의 뜻이 예, 예.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면 수용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한 건데 이게 다소 뭐 상반된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네, 이건 전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현 공항을 갖다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네, 예, 그 얘기는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공항을 반대하기 때문에 기존 공항을 갖다가 신공항을 반대하기 때문에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존 공항에 대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뭐냐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되고 있냐도 따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쭉 쌓여 있지만 네. 저희들이 시간 때문에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들도 또 답변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길게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여기서 줄이고 마무리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 4번, 도의장 이렇게 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박희수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은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고 정말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일보 고경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특별대담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